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 정도면은 쉬어갈 때 되기는 했죠. 물론 매일매일 주식이 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가려면 하루하루 조금씩 쉬어갈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건강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대체적인 어떤 뉴스 플로우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이 확실히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느덧 관세 얘기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쪽을 보고 있는지 브리핑 요약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색 화살표네요. 다우지수 0.27% 하락, 나스닥 지수 0.38%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이 정도면은 선전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를 월요일에도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화요일 역시 이 정도면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좀 빠지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4.5% 급락을 했는데 워낙에 변동성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6번의 훌륭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나서 7번째 소폭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좀 달렸죠. 이런 걸 보면 하락을 할 때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막 아래쪽으로 밀어버릴 급락이 나올 만한 지금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신뢰도와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어갈 때 됐지 정도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빅 이벤트 이제 국채 시장의 어떤 혼란,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도 강등, 이 부분이 여전히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배경들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풍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야 계속 적자 늘리고 대신에 달러 계속 발행하면서 그걸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가 희박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정 적자를 완화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디데이가 좀 걸려 있는데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극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시아 구매자,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의 가장 큰 손들인 일본과 중국의 수요가 좀 불안하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다 반박이 가능하긴 한 거 아시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 관세를 계속 들어가고 있고 감세 정책 조금 늦추면 재정 적자 증가 우려도 해소될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연준 압박 불확실성, 요즘은 또 연준 압박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 구매자들이 지금 수요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국이 최근에 국채를 많이 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그냥 손바뀜이 일어날 뿐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불안한 건 달러 지수가 다시 100선을 위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신용 등급을 강등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일본과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될까에 대해서도 일본이 요즘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신용등급 강등에서부터 오는 그런 여진들을 조금씩 의구심들을 조금씩
해소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는 미국 주식을 사라. 오히려 어보이드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사지 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머징을 줄여라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머징 마켓이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나름 많이 올라왔었고요.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뭐 날아올랐죠. 그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옮겨가면서 미국보다는 이제 비미국이다라는 얘기를 1분기, 2분기에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관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진국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우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진짜들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진국 대형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잖아요. 여전히 뭐 무디스의 다운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더라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컨디션을 제대로 잡고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미국 주식은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신뢰도를 일단은 현재까지는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체크해 볼 만한 게, 자꾸만 예산, 세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열음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잖아요. 무디스의 다운그레이드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걸 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화가 된 건데, 그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공화당이 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레드 웨이브였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소장파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좀 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의원들 일부가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석수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진짜 한 끗 차이인데 한 5명만 이탈해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솔트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방에서 이제 공제액을 $10,000 기준에서 $30,000까지 높이는 건데, 그들은, 그러니까 공화당 소장파 의원들은 $30,000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30,000까지 공제해 주는데 그 이상으로 더 공제를 해버리면 이 세수가 부족한 게 또 분명히 티가 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여기서 적당히 합의하자라고 의회로 갔는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굉장히 좀 화를 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F로 써져 있는 저 단어 뭔지 아시죠? 이게 사실은 소스에 따르면 뭐 이런 F로 써져 있는 단어를 얘기했다더라, 그런 얘기인데, 뭐 오케이, 그건 알겠고, 최소한 메디케이드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제도잖아요. 의료 복지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계속 좀 강화하고 조금 더 줄여서 어떻게든 좀 그 세수 확보를 좀 해서 재정 적자를 좀 이겨내려는 노력들을 본인 딴에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건드린다고 막 반발을 하니까 이제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트러블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다 공화당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크게 뭐 커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버젯 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이런 갈등과 싸움들이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느덧 관세에서 워싱턴에 있는 예산안, 뭐 정책 이런 부분들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사실 기업 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어필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넣어봤어요. 홈디포라는 기업 아시죠? 이제 미국에는 아무래도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집안을 뭐 꾸민다거나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용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업장인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는 가격 올리지 않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찍힌 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약간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내일이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타겟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TJX라는 기업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월마트 다음 가는 중요한 소매업체 보시는 것처럼 이 타겟은 뭐 우리나라 그 백화점과 마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만약에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불확실성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이 쉬어갈 만한 이유들이 곳곳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그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자꾸만 그 세금과 예산과 관련된 이런 소음들 그리고 또 이제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 가기에는 S&P 500이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걸 오늘 알려줬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빨강색이 막 밝게 빛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연료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각자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나 AI죠. 특히나 구글이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 전략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VIP들을 위한 한 달에 $250 뭔가 좀 고급화된 서비스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제미나이 많이 쓰시나요? 저는 이제 아직도 챗GPT에 이제 관성이 좀 생겨서 대충 챗GPT만 보고 말게 되는데 제미나이 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VIP들에게 뭔가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250면 이게 어쨌든 좀 부담스럽잖아요. 몇십만 원씩 쓰는 건데 한 달에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베오 3라고 해서 이제 영상 만들어주는 컨텐츠 AI 이 부분을 또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영상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강아지가 막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AI 잘하고 있다는 걸 한번 어필을 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뿐만 아니라 워비파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가가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 파트너십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워비파커라고 해서 전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는데 보니까 젠틀몬스터 만든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XR 기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돈을 1억 5천만 달러를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메타는 이제 레이벤이랑 함께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또 젠틀몬스터 만든 워비파커라는 기업과 함께해서 이 글래스 쪽도 계속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여러 가지를 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오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카타르에 있는 그 어떤 강연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첫 번째 얘기가 최소 5년 동안은 내가 테슬라를 지키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좀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캠페인 도네이션 뭐 이런 데에다가 쓸데없는 돈 쓰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일단 펀더멘털을 좀 챙기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듣고 싶은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역시나 이거죠. XAI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GPU를 엔비디아와 AMD에서 계속 살 거다라는 건 투자를 계속 하겠다 AI에 라는 뜻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살려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듣고 싶었던 건 이거죠. 6월에 과연 로보택시가 나오느냐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플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6월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미뤄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애틀랜타에서 또 이렇게 오토노머스 라이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포니 AI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기반한 기업인데 우버랑 손을 잡고 계속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를 늘리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로보택시를 잘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왜 아직도 이렇게 시작을 못할까에 대해서 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월에는 해야 되는 테슬라의 숙제를 안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 D-Wave 퀀텀입니다. 26% 급등을 했고요. 최신식 컴퓨팅 시스템을 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양자는 참 어려워서 아무리 최신식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진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괜찮았죠. 실적 자체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양자 관련주 중에서는 확실히 D-Wave 컴퓨팅이 지금 대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7거래일 만에 S&P 500이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7일 만에 빠진 것 치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관세 얘기만 없다라고 하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특별한 협상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이제 흑자국인 영국과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다른 적자국인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 등과의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국에 해결이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장을 역시 부양을 하는 건 역시 기술주들의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저점 부근에서 상승을 했었던 뭐 테슬라를 비롯한 엔비디아나 AMD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대만의 그런 이 잭슨왕 엔비디아 또 이 CEO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슈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였지만 뭐 대형주 쪽에 대한 종목들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빅테크가 오늘 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 M7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슈를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는 기업들이 M7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소음을 좀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시장은 뭐 탄탄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얘기 좀 더 해보면 연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또 경고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지표들이 그렇게 확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연준에서. 그리고 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뭐 어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대표인 제이미 다이안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나 클리브랜드 쪽 연준은행 쪽의 총재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계속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정점이 금리 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금리 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 카드를 상당히 좀 아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준과 트럼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지난주인가요? 5월 초에 제주동에서 통상 회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그 관세 협정이 그대로 좀 연계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G7 결국 이제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부분들이 있지만 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경제 현안 논의가 21일 날 있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오후에는 참가국 전원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환율 문제를 계속 거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일본과의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상당히 일본이 엔화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세 압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요국들에 대한 환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단도리 좀 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이런 부분들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됐고 지난주 월마트에 이어서 내일 또 타겟까지 이렇게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세 여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홈디포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순수익은 그렇게 좀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결국엔 뭐 EPS로 봤을 때 3.56달러가 뭐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3.59달러였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매출은 좀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398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인 393억 2천만 달러보다는 좀 높은 그런 매출 추이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매출이 늘어났지만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수익성이 조금 훼손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상승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SRS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실적이 연계가 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 역시나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스멀스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주택 관련된 개보수 소매업체인 홈디포가 과연 이 얼마만큼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재비가 최근에 관련돼서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주택 보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택 관련된 매출 자체가 좀 침체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한 390불 달러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하반기 쪽에 실적과 더불어서 주요 경기를 좀 지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마트와 타겟 사이에 있는 소매업체였다는 점에서 일단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내일 또 타겟 실적이 발표됐을 때 소매업체들의 반응과 혹시 시장으로 어떤 영향력이 좀 전파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여진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무디스의 어떤 이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다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곧 다시 셀 USA, 셀 아메리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뭐 재정 적자라 부채는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시기가 문제였지 제가 봤을 때는 강등은 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죠. 이미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응은 크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달러화가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엔 달러를 좀 매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그럴 수 있죠. 결국 이제 중국과 좀 관세 협상이 되레 빨라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조치를 좀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엔 달러가 계속 가치에 대한 부분 하방 압력으로 일단 뭐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되 또 금리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장애물들이 좀 있어서 그거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도 좀 혁신적으로 좀 내렸던 것 같은데 이 연장선에서 좀 더 관세 협상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한번 가져갈 수 있겠네요. 계속 이렇게 좀 걱정과 기대감 사이에 있는 게 또 지금 새 감세 정책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공화당 측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뭐 21일이죠. 하원 뭐 법안 표결 발표 이후에 본회의를 상원에 이제 뭐 상정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감세 관련된 부분, 이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전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이 거의 다수당으로 지금 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있겠죠. 때문에 네. 이게 뭐 조금만 한 4석인가만 4명인가만 반대를 해도 그러니까요.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이게 통과가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10년 동안 3조에서 5조 달러, 약 한 4,196억 조에서 6,993조까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미국 국채가 아시다시피 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5경이에요. 5경 1,223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년간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공화당 측에서도 이거를 완전하게 통과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책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지금 감세를 선택하면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해질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감세를 조금 포기하고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 좀 줄이는 방향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보여준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조금씩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 또 이쪽으로도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줄다리기를 지금 잘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일부 반발하는 것도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오늘 21일 또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게 되네요. 그리고 빅테크 얘기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간밤에
조금 쉬어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의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그쵸?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만큼의 뭐 어느 회복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종목별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뭐 관세율이 아직도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호 관세 뭐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부과가 되지 않았었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도 어려워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따라오는 게 수익이잖아요. 이 매출과 수익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역시 관세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 이슈나 실적에 대한 걸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6월에 테슬라에 대한 뭐 사이버 로봇 관련된 이슈나 그리고 또 엔비디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HBM 관련된 수율 관련 이야기 뭐 이런 쪽에 대한 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속도를 제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관련된 이슈는 계속 그쪽에서 나올 테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전략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완전하게 이제 우상향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좀 안정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짧게 좀 뭐 이 대응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때마다 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관세가 문제겠죠.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유예 기간 안에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실마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물론 4월과 5월 좀 놀랄만한 그런 급락을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금방 우리가 회복을 해냈잖아요. 우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 흐름 속에서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그런 테마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빠질 때 이렇게 조금씩 숨고르기 할 때 계속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계속 담아가시면 관세라는 리스크가 90일 안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의 미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크게 요즘에는 걱정이 없어 보여요. 어느덧 10만 6천 달러까지 올라왔고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미국의 뭐 신용 등급 강등이니 뭐니 이슈도 많았는데 잘 이겨내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요즘 코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 어렵다라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금액이 일단 기축 통화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1억 5천만 원까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해외 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10만 6천 달러 선. 사실 이제 올 초에 이제 고점이었던 가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원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 중반선이 이제 사실상 거의 비트코인의 최고점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이제 거의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고점을 넘고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를 오히려 예측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정말 나스닥 또는 위험 자산의 하나다라는 걸 떠나서 안전 자산이 아닐까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뭐 당장 이게 완벽한 디지털 금이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디지털 금과 유사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도미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은 비트코인의 과거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제도와 분위기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확실히 비트코인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도미넌스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게 너무 높아지면 이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건 또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오히려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또 다시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달러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는데 미국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 중이고 금과 함께 탈달러 대표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라는 인식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문이 발생할 때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확실히 위험자산의 하나로 보여져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약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더 많았는데 ETF 시장에 편입된 이후 제도권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나스닥이랑 기존 증시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이 분명히 지금도 영향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4월 하락장 분위기를 보면 나스닥이 두 자릿수 이상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과 비슷한 궤적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 볼 때 확실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문이 발생할 때 비트코인을 이거를 사는 게 지금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한 달새 ETF 자금이 66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들마저도 비트코인을 잠시나마 담아두면 일단 이 흐름은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피 자산으로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런 거로 봤을 때 디지털 금으로의 역할이 올해 확실히 좀 굳건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좀 두고 봐야겠지만 비트코인의 역할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가 디지털 금이냐, 나스닥 기술주냐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두 강점을 다 잘 섞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확실히 이 트럼프 시대에는 비트코인이 남다른 그런 탄력을 자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가니까 또 이제 혹자들이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시장 과열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일단은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국내 지표 먼저 보면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죠. 그쵸. 당연히 네. 이제 외화 기반으로 거래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원화 거래가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많을 때는 사실은 거의 1, 20%까지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과거의 상황을 비교하면 과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도화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매수 주체의 형태와 규모가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그동안은 완벽하게 트래킹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의 주요 상장사들 또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 예. 이제는 이제 미국의 주요 주들 뭐 뉴햄프셔나 최근에 텍사스까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주요 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국가 단위로 정부 단위로 연기금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모으자 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모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비트코인 상품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관련 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예.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미국 주요 지수에도 합류를 했고 그렇죠. 정말 다양한 ETF 상품들이 존재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기업들, 기관들의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스트래티지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은데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들이 지금 사실 개인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트래티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 과열 양상이라기보다 뉴스가 워낙 많이 넘치다 보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과열보다는 제도화의 흐름 그리고 매수 주체의 제도화의 흐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항상 뭐 주가든 비트코인 가격이든 많이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뭐 저희가 매주 3번씩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여러분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보시진 않는 것 같고요. 스트래티지,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뭐 현물 ETF 등등 이게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과열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 주셨습니다. 근데 스트래티지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가자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미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완벽하게 딱 트래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증권법 위반은 가장 뼈아픈 그리고 또 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파장이 이어질지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데 그러게요. 일단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약 57만 개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반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최근 1년째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시총을 보니까 157조 원 정도 돼요. 그럼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을 지금 달러로 환산했을 때 현재 시총이랑 비슷한가 보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스트레이트 주가가 조금 더 보유 자산보다 많이, 즉 현재 주가 대비 조금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건데, 그렇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스트레티지가 결국 어떻게 이 덩치를 키워냈는가? 현재 투자자분들이 그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데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충분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업의 사실상 이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은 이번 이슈의 발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흐름은 계속 봐야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스트래티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매도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비트코인보다 주가가 좀 더 높아요. 어떤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존에 이제 IT B2B 서비스를 하던 기업인데 이 IT B2B 시장이 사실 그렇게 뭐 많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물론 미국에 있는 다른 빅테크가 좀 다른 이슈긴 한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그렇게 많은 밸류에이션을 띠는 게 아니라면 정말 비트코인만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유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스트래티지를 설명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익스포저란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비트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지금 스트래티지를 담고 있는 주요 기업들, 이 관련 상품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의미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공격,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흔들기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워낙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00만 개 중에 57만 개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잠겨있는 비트코인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래티지가 리스크가 생기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이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리스크를 좀 잘 봐야겠지만 이게 어떤 거대한 리스크로 커지는 굉장히 큰 악재라기보다는 기존의 스트래티지를 흔들고 있던 여러 노이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돈을 벌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략,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로 이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거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의 눈초리는 지우지는 못하나 봅니다. 이래서 계속 이런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또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스트래티지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워낙에 이제 어깨가 좀 무거워졌어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 쪽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시바이누가 오랜만에 또 떠오르네요. 시바이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네,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밈은 밈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 예.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 코인인데 이게 강아지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또 다른 강아지 코인 중에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과 함께 사실상 밈 코인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밈 코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테크주 조정이 마무리됐다. 또 미중 관세 전쟁의 리스크가 조금 이제 과거 대비 좀 사라진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밈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국면인 건 또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밈을 밈 자체로 보는 것도 많지만 밈이 어떤 플랫폼으로 발행이 됐는가. 그 안에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이들이 뭐 대부분 탈중앙 형태로 이게 면면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 사실상 이더리움 생태계가 조금씩 과거 대비 살아나고 있다는 것. 최근에 또 이제 그러네요.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네.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킹 이슈가 곧 남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머지않아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의 스테이킹 허용이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쨌든 이더리움 관련한 다양한 유틸리티, 다양한 금융 상품, 또 RWA라든지 제도화 쪽으로 온체인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밈이 특히 이더리움 밈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밈은 밈으로 보는 게 맞는데 예. 그 기반에 결국 자신들이 이 생태계를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 플랫폼과 그 기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즉 밈의 주체 플랫폼의 유틸리티 변화가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고 또 하나는 밈은 밈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저는 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밈이라는 커뮤니티가 사실은 이게 어떤 투기의 수단이고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게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PER이나 뭐 PBR이나 여러 가지 네. 어떤 가치 평가하는 수단들이 많은데 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온체인 시장에서는 커뮤니티와 이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 개발자들이 만든 커뮤니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더 많은 멀티플을 과거 대비 좀 부여해야 한다. 즉 밈은 밈으로 봐야지만 밈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미로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랑 투기는 한 끗 차이인데 일단은 뭐 투기에 가깝죠. 밈코인이라는 게 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생태계가 좀 퍼져 나간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시바이누였고요. 이런 밈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뭐 즐길 수 있을 정도만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좀 통과가 있었다는 법안 통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지만 국내로 따지면은 이제 달러 패권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계속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거 되게 국부출 차원에서 정말 좀 굉장히 큰 리스크다. 우리 국가적으로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뭐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아서 부담스럽긴 해요. 이거를 지금 부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특히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들 이런 예. 분들이
사실 이게 송금이나 또는 이제 그렇구나. 원화로 지급하는 형태 또는 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어떤 기업이나 여러 뭐 요즘 그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쓰시잖아요. 공장에서 이런 분들도 어떤 고용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보다는 예.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지금 사실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결제 수단이 이제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는 정말 신용카드 결제보다 또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송금 수단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결제와 어떤 금융의 온체인을 빠르게 이끌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기업들과 모든 어떤 수용자들, 이용자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원화에 대한 지배력, 또 관리, 환 이슈를 다 우리가 챙길 수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 정말 달러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어쩔 네, 수 없죠. 예. 이건 사실 오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이제 환이라는 어떤 우리가 어떤 나름의 많은 장치와 제도적인 허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화로서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면 보면 기업들의 베니핏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긴 하겠죠. 특히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중간단에서 은행이나 결제나 송금업체들이 그 수익을 다들 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잘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는 것들이 한국은행 그리고 대부분이 시중은행들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간 단계를 혁파하는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그런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정말 잘 쓰일 것이냐? 잘 쓰이도록 만들어야겠죠. 결국은 잘 쓰이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입장일 것이고 기업들이 이거를 잘 발행하고 쓰일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규제나 제도화 장치보다는 당분간은 육성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자면 지금 일단 미국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아직 조금 더 계속 가야 할 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중간중간 형태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그냥 우리가 은행 계좌이체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겠네요. 테슬라의 영업 전략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결제 생태계와 어떤 하다못해 세금마저도 사실은 이게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강요했을 때 결국 미국 상무부와의 이슈,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적인 환경 한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을 너무나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무역 협정의 하나로서 또 타협을 봐야 되는 이슈로 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달러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중심 잡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으려면 확실히 이쪽 방향성을 뭐 싫어도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딜사이트인월가 수요일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